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재 해석 기하학의 첫 부분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제1장 직선의 좌표계. 우리가 해석 기하학은 평면이나 공간에 좌표계를 주어서 그 평면이나 공간을 탐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좌표계에서 이 좌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이 좌표라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좌표는 이제 실수인데, 실수는 우리가 이 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300년 정도에 이르렀어야 실수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됐죠. 실수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실수는 수직선에 놓인 점으로 이해를 합니다. 수직선이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에 한 점이 바로 실수로 이해를 하는 건데, 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 보면은 실수라는 것은 그냥 수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실수는 우리가 실수 전체 집합을 R이라고 놓으면 여기에는 덧셈, 곱셈, 뺄셈, 나눌셈이라는 그 연산이 있는 거죠. 연산을 포함하는 것에서 우리가 실수를 이해하는 건데, 이때 이제 뺄셈은 우리가 덧셈에 대한 그 역언을 이용하면 뺄셈은 이제 없어질 수 있고, 나눌셈도 곱셈에 대한 역언을 이용하면 나눌셈도 없어져서, 실제로 연산은 실수에서 덧셈과 곱셈 두 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이해한다는 것은 수 자체와 그 다음에 연산, 덧셈과 곱셈을 이해를 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실수의 덧셈과 곱셈을 이해를 하려면 0과 1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덧셈과 곱셈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실수의 덧셈에 대한 이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덧셈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 직관적인 이해. 자, 실수를 수직선에 놓인 점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수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첫 번째, 수직선을 그리고 수직선의 기준점을 0이 되겠죠. 0을 고정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직선이 있는데 0을 고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에 놓인 점 A가 이제 수인데, A에 대하여 이제 0에서 A까지 이 화살표를 A로 이해를 합시다. 여기에 있으면 기준점이 0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임의의 실수는 A죠. 자, 이 점을 우리가 이제 덧셈을 해야 되니까 0부터 A까지 화살표로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수직선상에 놓이는 이 점이나 0에서 A까지 이 화살표나 이제 같은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직선에 놓인 이제 그걸 실수라고 합시다. 실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자,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기 이렇게 있고 기준점 0이 있는데, 자, A가 여기 있고 만약에 B가 이 선택이 다시 자, B가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자, A는 화살표 이것으로 이해가 되고 B는 화살표 0에서 B까지 이것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이 화살표가, 자, A에서 간 다음에 A의 끝에서 그 B 화살표만큼 그대로 이렇게 연장돼서 간 거, 바로 이 끝점이 A 더하기 B인데, 즉 그래서 A 더하기 B는 이 화살표가 되겠죠. 이 화살표를, 자, A부터 가고 그 다음에 B부터 간 이 화살표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산이 A 더하기 B가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면 만약에 0이 있고, 만약에 A가 여기에 있고, 만약에 B가 여기다.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B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A부터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A의 끝에서 B만큼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바로 여기가 A 더하기 B에서 결국 파란색 화살표 갖다 이렇게 간 것은 결국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A 더하기 B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 덧셈에 대한 성질,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뭐 결합법칙, 교합법칙 등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데 바로 이 방법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놓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실수를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실수를 이해할 수가 있다. 실수 덧셈에 대한 공리론적 방법. 앞 시간에 공리론적 방법은 고대 그리스 때 BC 300년경에 유클리드가 원론이라는 책을 썼죠. 거기서 도입된 방법인데, 현대 수학에서 대학에서 우리가 학문체계에서는 거의 모든 방법이 다 공리론적 방법으로 합니다. 공리론적 방법은 새로운 정리를 증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어서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이런 공리론적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되겠죠. 자, 공리론적 방법은 앞에 실수를 보는데 실수를 그냥 집합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실수, 이것을 어떤 실수 전체 집합, 실수 전체 집합을 R이라고 넣죠. 그리고 이제 여기 덧셈이 있습니다. 덧셈은 R에서의 연산이죠.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공리 1, 공리는 참인 명제입니다. 정리도 참인 명제인데, 정리는 이제 앞의 사실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해서 그걸 증명을 하는데, 공리는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굉장히 기본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공리 1은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인데,
이거는 뭐냐면,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 A, B, C에 대해서 A 더하기 B를 먼저 한 다음에 C를 더하는 것은 B 더하기 C를 계산하고 이것을 A에 계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A, B, C 세 수를 더하는데 원래 덧셈은 이항연산이죠. 두 수를 더해서 값을 내는 건데 이럴 때 A, B를 먼저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나 B, C를 먼저 계산을 해서 계산하는 거나 값이 같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하죠. 자, 이것을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직관적인 이해를 하면 이게 성립이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직관적인 이해로 보면 만약에 0이 주어져 있고 이렇게 A, B, C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A는 이거고 B는 이거고 C는 이렇게 되면 자, A 더하기 B는 A로 먼저 간 다음에 B를 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A 더하기 B인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C를 가는 거. C를 더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B 더하기 C를 먼저 계산하는 거. B 더하기 C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죠. B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C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B 더하기 C를 계산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A를 계산한 거에다가 B 더하기 C를 넣어라. 자, A를 계산한 게 바로 이거죠. 파란색으로. 자, A가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B 더하기 C를 넣어라. 여기다가 이제 B 더하기 C를 계산을 한 거죠. 앞에는 A 더하기 B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한 거 이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고 그 다음에 뒤에 것은 B 더하기 C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A를 더한 거 이게 서로 값이 같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렇게 같은데 공리론적 방법은 이것을 갖다는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이라고 하죠. 이걸 인정을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리는 덧셈에 대한 한등원이 존재한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정의를 합시다. 정의. 덧셈에 대한 한등원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B라는 게 어떤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B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는 것의 정의에 대한 항등원이다. 이것의 정의는 바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A 더하기 B는 다시 이제 B가 항등원이니까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B 더하기 A도 B가 항등원이니까 A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만족을 할 때 우리가 B를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B가 항등원이면 자 A에다가 B 항등원을 더하면 다시 A B 더하기 A도 B가 항등원이니까 A 그대로 오죠. 이럴 때 B를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리 2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아래 존재한다.
공리 2입니다. 우리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뭐냐면은 그 0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입니다. 직관적으로 할 때는 그 0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정의, 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유일하다. 예, 덧셈에 대한 항등원의 유일성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식으로 쓰면은 자 모든 2, 1, 2, 2, 이 실수에 대해서 이면 2, 1과 2, 2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면 항등원이면 2, 1은 2, 2이다. 자, 임의 실수에 대해서 두 개가 항등원이면 서로 같다. 따라서 항등원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항등원이 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항등원은 유일하다. 왜냐면 자, 2, 1과 2, 2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가정하자. 대한 항등원이면 이렇게 가정을 하면 자 2, 1은 2, 1 더하기 2, 2가 됩니다. 왜냐면 2, 2가 항등원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2, 2가 됩니다. 왜냐면 2, 1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니까 이렇게 되죠. 따라서 2, 1은 2, 2와 같다. 자, 이렇게 증명이 되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등원이 유일하니까 우리가 공리론적 접근 방법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원을 유일하니까 0으로 나타낸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존재한다고 그랬고 유일하니까 0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의 실수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공유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덧셈에 대한 여건이 뭔가, 여건에 대한 정의를 하겠습니다. 덧셈에 대한 여건의 정의. 자, A, B가 실수인데 우리가 자 이때 B는 덧셈에 대한 A의 여건이다. 이것의 정의는 이제 A 더하기 B를 하면 항등원을 0이라고 했습니다. 0. 그리고 B 더하기 A를 해도 항등원 0이 될 때 우리가 이것을 B는 A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B가 덧셈에 대한 A의 여건이면 A는 덧셈에 대한 B의 여건이 됩니다. 자, 이렇게 B가 덧셈에 대한 A의 여건이면 그러면 이 A는 덧셈에 대한 B의 여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건 바로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덧셈에 대한 공리 3인데 덧셈의 여건에 대한 덧셈 여건에 대한 존재성, 여건에 대한 여건의 존재성.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A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 아래 존재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것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한다. 이게 공리 3입니다. 그러면 어떤 실수에 대해서 앞에 항등원처럼 덧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면 그것이 유일하다. 그것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덧셈에 대한 여건에 존재하는데 유일하게 존재한다. 뭐냐면 자, 모든 A에 대해서 기미의 실수에 대해서 B와 C가 덧셈에 대한 A의 여건이면 B는 C이다. 두 개는 같다. 그래서 A의 덧셈에 대한 여건은 유일하다. 자, 왜냐면 B와 C가 덧셈에 대한 A의 여건이라고 가져봅시다. 그러면 자, B는 이제 C로 봐야 되는 B는 B 더하기 0 항등원이니까 될 수가 있죠. 이거는 B 더하기 A 더하기 C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가 여건이니까 A의 여건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B 더하기 A 더하기 C 이거는 결합법칙이 되니까 이렇게 되죠. 이거는 0 이거는 0 더하기 C죠. 항등원 아니 항등원이 아니라 이거는 B가 여건이니까 그 다음 이건 C가 되죠. 0이 항등원이니까 그래서 B는 C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다. 자, 그래서 덧셈에 대한 여건도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볼까요? 예제.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A 자, 덧셈에 대한 여건이 유일하니까 이제 앞으로 자, A의 덧셈에 대한 여건을 앞으로 마이너스 A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럼 예제로 모든 A에 대해서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이것은 A 이임을 보여라. 이런 것을 보여라. 어떻게 보이느냐? 앞에 기본적인 공리말을 이용을 해서 보일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볼까요? 이거는 바로 이렇게 가보면 자, 이거는 바로 가서 이렇게 보이면 좀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고 그냥 직대로 합시다. 자, A의 덧셈에 대한 여건에 따라서 여건의 정의에 따라서 A 더하기 마이너스 A는 0 그리고 마이너스 A 더하기 A는 0 이거죠. 이거이므로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A 더하기 A는 0
그리고 a 더하기 마이너스 a는 0. 이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a라는 게 마이너스 a를 기준으로 하면 a라는 게 이 식을 만족을 하니까 a라는 게 마이너스 a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 되는 거죠. 앞에 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이 수가 이 수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다. 그래서 따라서 a가 뭐냐면 마이너스 a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을, 자, 방정식 x 더하기 5는 2를 풀어라. 자, 이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보면 x 더하기 5는 2, 이것을 풀려면 이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식이 변함이 없죠. 마이너스 5의 여건, 이것을 2 더하기 마이너스 5 하면,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제 결합법칙, 그러면 5 더하기 마이너스 5, 그럼 여기는 뭐 그대로 계산이 마이너스 3으로 계산이 되죠. 그러면 여기는 x 더하기 0은 마이너스 3, 0이 한동원이니까 x는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식의 기본 성질을 썼죠. 같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식은 유지가 되죠. 등식의 성질. 두 번째는 이제 결합법칙.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갈 때는 그 덧셈에 대한 여건을 사용을 했고, 여기서 여기 갈 때는 항등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리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덧셈에 대한 공리를 앞에서 다 살펴봤는데 마지막 공리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리 4,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이죠.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은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이죠. 교환법칙 이렇게 된다. 자,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굉장히 간단한 법칙인데 우리가 연산, 덧셈 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직관적으로 보면 직관적인 방법에서 A 더하기 B 이렇게 있으면,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A 더하기 B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가 A 더하기 B죠. 근데 B 더하기 A는 B부터 먼저 시작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고, 이게 B 더하기 A죠. 그래서 뭐 이게 같은 값이 가는데 앞에 결합 법칙보다는 이게 조금 더 그림으로 보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좀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든 공리를 다 살펴봤습니다. 공리 첫 번째가 결합 법칙, 두 번째가 항등원이 존재한다, 세 번째가 각 실수에 대해서 그 실수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한다, 네 번째가 교환 법칙. 이래서 우리가 이제 덧셈에 대한 그 성질을 직관적으로 살펴봤고 또 공리론적 방법으로 살펴봤습니다. 직관적인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상 직관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리론적 방법도 새로운 정리를 증명을 할 때 공리론적 방법이 아주 우수하죠.
근데 이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생각하면서 공리론적 방법으로 증명을 하지만 항상 직관적인 그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